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수십 대의 차량과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호위하면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주저앉으면서 애통함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 홍걸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왔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검찰에 출두합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잘못으로 감옥에 갔든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갔든 어쨌든 대통령이 명예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손님이 되도록이면 적게 와야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탁주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제가 죽어버리죠.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좋다. 내가 이렇게 하지. 여기서 30초. 여기서 30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가 대검찰청에 들어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선지 1분여 동안 열리지 않는 버스문을 향해 취재 카메라들이 일제히 렌즈를 들이댑니다. 어렵게 문이 열리고 수행원 5명이 내리자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국민께 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뭐 어디 있어?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검찰 수사에 적합한 분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옛날 말에 공수신퇴, 공을 이루고 몸은 물러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한 생활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끝나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정태수 총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상 정 씨의 구속부터입니다. 한보 측은 지난해 추석 직전 현금으로만 100억 원을 찾아가 로비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넌 아프게. 네, 이 화면에서 지금 김현철 씨는 구기동 지금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죠. 아주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그 경호는 그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김현철 씨는 구기동 그 중앙 하이츠 자택에서 거의 그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약 한 달 동안 그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게 우리 취재 기자들의 취재 결과입니다. 주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한보철강의 그 2천억 원 리베이트를 받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입니다. 또 장 차관 인사 개입설. YTN 관련해서 그 통화 내용이 나왔죠. 뭐 수석 비서관이니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가족으로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 아버님을 돕는다는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김현철인데요. 네네, 계세요. 저쪽 YTN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수하고 얘기 좀 하다가 아이 차제에 뭐 김원수 장관도 좀 관심을 갖는다니까 연통하고 YTN하고 어차피 분리되니까 말이에요. 그 상황 봐가지고 뭐 교체를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 대통령 아들로서 아버님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도와 범위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범위나 정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버님께 누를 끼쳤다 했습니다. 아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은 아버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일, 그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또 이면에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국민이 정말 용서도 있고. 지금 아무리 감싸고 은폐하고 왜곡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죠. 대통령 아들이라고 뭐 그게 다를 수 있어요.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해 보십시오. 억울하다 증거하십니까? 아버님도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거기에 부분다 부리하셨다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속수감을 시민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봤고 현철 씨는 비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니까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거를 대응을 잘못하면 각하 임기 못 채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대통령께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내가 현철이를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현철이가 언제 이권 개입하고 인사 개입했나? 아니야. 그래서 아니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 전체가 한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4년 오직 절제와 금욕으로 한 길만을 달려온 저로서는 처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체육 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복표 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한창이던 재작년 8월 타이거플스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홍걸 씨는 이 회사 주식 6만 6천 주 13억 원어치와 계열사 주식 4만 8천 주를 넘겨받았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 받은 거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실망했어요. 누구든지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검사해야지 조사를. 권위주의 시절은 빼고 문민정부서부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게 됐다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친인척자들의 부패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그 모순이죠.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고 제왕적 대통령에서 나오는 제도의 탓이다. 결국 비선실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제왕적 권력의 병폐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공정주의임을 발끈하고 사대는 강요하고 있어요. 인수합병의 최종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과정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 분석 결과 최 씨는 수시로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민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최 씨가 삼성과 한화의 빅딜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조항은 헌법에 한 줄도 없습니다.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거 봤습니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헌법에 한 줄도 없는 비헌법기관인데 국정을 모두 좌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속된 신한국당의 홍인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SK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국민의 눈치를 봅니까? 시민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죠. 대통령 눈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비대해지면 민주주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부터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까지 나이와 성별, 직업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를 계속 지연하고 있고 국민들의 대다수의 상황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눈 감고 귀 막고 아무것도 저희 얘기는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내려오시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거 보면 가족들이랑 옆 사람들, 지인들 다 같이 올랍니다. 이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잠잠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온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돈이 생긴 거는 다 허투루 써요. 길 가다가 뭐 한 돈 10만 원 주면 야 이거 갖고 뭐 먹을까 뭐 이러지. 어? 근데 내가 쇠 빠지게 이래갖고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어떻게 본 돈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안 풀어줘요. 해결 안 해줘요. 자기들이 조직해갖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위하고 그래야지
이게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1년 전에 아주 추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마 시위에 나온 사람이야 나오지 않을 국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에서는 탄핵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뜻이 하나인데 그 헌법적 절차의 하나죠. 예.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 내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기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그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들을 그렇게 다 감옥으로 그렇게 다 보낼 수 있냐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기나 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시민의 지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민의의 지배라고 해야 되나? 비로소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에 동원하는 병력을 어느 정도 생각했겠어요. 어디를 동원한다 하는 게. 이게 대대였어요. 이게 대대면은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 세력이라는 게 뭔가? 시민사회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걸 지나가면서 사회 영역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 걸로 보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물었었거든요. 제가 제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 부적절하고 위법의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을 쫓아낼 만한, 그만두게 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곧 있을 총선에 탄핵안에 발의에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총선의 공천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실무자가 연락이 온 거야. 참 그때도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성격이 일단이 드러나는데 몇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 한 번만 하면 그 발언을 내가 그러면 탄핵까지 안 가겠다 이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냐. 또 그 양반 하여튼 그 소위 똥꼬집이 있어요. 제 결론은 총선 결과를 존중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정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있을 수 정말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침통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국회의원이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뭐 한 번도 그 의견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정치를 바로 해달라고 뽑아들인 거지 그렇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당신들 마음대로 싸움하고 국회를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걸 원치는 않은 거잖아요. 국민들은 강도가 좀도독을 탄핵하냐 이거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소우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평범한 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어떤 어머님들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 아니면은 뭐 4인 가족들 나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촛불 들고 평화롭게 시위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중요한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분기점들, 정치적인 어떤 국면들마다는 어떤 그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어떤 사회운동 세력도 있지만은 평범한 시민들이 나와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헌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이고 싶으면 제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촛불이라는 시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죠. 한국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 이 육공화국 정치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시민적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먼저 유모차 부대가 일찌감치 모여듭니다. 예비 군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이 더울세라 부채를 붙여주고 풍선도 불어줍니다. 시골 분교생들은 아예 가족들과 다 함께 서울로 집회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수녀님 신부님 200여 명도 거리로 나섰고 정장 차림의 운동화를 미리 챙겨온 직장인도 교복 차림의 학생들도 335 모여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모두 먹기 싫어한다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꾸 쇠고기 수입하려고 그럴까요? FTA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난 게 국민의 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섰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을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도 촛불 시위가 줄어들지 않자 경찰은 배우 세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참가 시민들은 배우는 무슨 배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뭐 그런 약간 그 의사결정 과정에 뭐 불투명하고 배우나 자체도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암암리의 뒤에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위대가 끌어내지 못하게 안에는 대형 모래주머니를 넣은 뒤 서로 용접해 붙였고 세 줄로 도로에 고정했습니다. 여기에 윤활유를 칠하고
태극기까지 붙여놓아 시위대가 컨테이너 박스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경찰 통제선이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하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참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시위라는 거는 저희가 무슨 뭐 쇠파이프를 들거나 뭐 돌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 시위인데 그런 걸 저런 식으로 막는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런 건 좀 치워야죠. 오히려 더 서로 감정만 더 생기는 거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일을 잘하는 모습이 되겠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히시고 나서 일을 잘하는 모습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그 촛불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정부와 시민사회 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50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거듭하면서 이제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맡게 되고 또 많은 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갔던 건 분명해요. 근데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실현이 되었지만 과연 그 우리의 생활 세계까지 그 민주주의의 가치가 잘 관철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올해는 87년 6월 항쟁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거는 그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 5년 단임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그 결과 이 대통령이 끝에 가서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 양당제, 이 정치 제도를 이걸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만 볼 거냐 이거죠. 야에서 여든 여에서 야든 그러니까 권력 교체가 되는 순간에 지난 5년하고는 단절이야.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표는 5년 시한부야.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전 정부에 있었던 것 업적 지우고 흔적 지우는 거야. 65주년 광복절에 광화문이 드디어 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기원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시민사회가 개헌을 하자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한 정부 형태나 대통령 임기조항에 집중된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헌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개헌을 주장했을 때 내가 그때 원내대표 반대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을 때 반대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을 때 반대했어요. 임기 말에 정권 말에 개헌을 하는 것은 나는 순수하지 못하다.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국 237개 지역구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총선거 과정에서 일부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 어느 선거보다 조용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87년 헌법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입법부를 구성하는 양당의 카르텔적인 그 정치 시스템, 이게 이제 남아 있다. 이제 법정 임기가 시작이 된 지 한 달 만에 겨우 문을 열었단 말이죠. 네. 어떤 사정들이 그렇게 많았었는지. 네, 그 여야가 지난 3월 24일 총선 이후에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혀 그 속수무책으로 오늘 개원을 맞이한 그런 셈입니다. 당신이 뭔데 못 막아? 불리한 짓을 하는데 왜 못 막아?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당의 예속이 돼버리고 100명의 야당 의원이 있다. 200명 가까운 여당 의원이 있다. 국회에서 발언할 때 보면 똑같아. 표현만 조금 다르고. 어? 왜 그러냐? 만약에 중도적인 입장,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했다가는 당장에 당내에서 못 견디네. 심지어 너 당론 위반했다. 너 소속이 어느 당이냐? 위증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뭐 여러분,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당신 뭐야? 맘대로 하는 건데 뭘 잘못했어? 해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고 저녁 7시부터는 당직자 400여 명이 본회의장 바깥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습니다. 신당은 특검법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의장석을 차지하려는 신당 의원들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역살잡이에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끌어내고 밀쳐내고 격한 몸싸움이 계속됩니다.
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몸싸움도 불사하며 이 BBK 특검법을 저지해 왔는데 어젯밤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 수용을 전격 선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의사당으로 가 한나라당은 즉각 해산할 것과 특검법에 관해 몸싸움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여당은 청와대 뭐 여기 분소 비슷하지 뭐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지금 맞질 않아요. 여당 의원들이 어디 청와대 견제하려고 그래 정부를. 역대 어느 정권이고. 잠깐만 좀. 아니 왜 동의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정책도 이게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버리는 데다가 사람들도 이게 딱 국회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좌우로 또 갈라져 버리니까 아주 진행 심화되고. 대한민국 지금 같은 공화국이라고 생각이 안 되어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완전히 딴 나라 사람끼리 만난 자기하고 견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건 네가 잘못 아는 거야 처음부터. 하여튼 뭉치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우선 저는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 양당 구조가 승자 독식 이제 대결 정치를 낳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대통령제를 고쳐서 바꾸자고 이야기하는데 헌법이 아니라 하위 법률인 공직선거법에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서 양당에 의한 독식 구조는 깰 수 있습니다. 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당선이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훨씬 더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63곳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4곳, 무소속 5곳, 정의당이 1곳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득표율이 50% 안 넘었잖아요. 49%예요. 그럼 49% 가진 정당이면 지금 300석에 한 147, 8석을 가져야 되는데 과다대표된 거 아니에요. 32%나. 선거구를 한 100만 단위로 전국을 50개 정도로 나누어서 한 선거구에 4명 내지 5명 중대선거구로 해버리면 꼭 기호 1번, 2번만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4명이면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무소속되고. 그러면 양당 제도가 좀 완화되고 소위 말하는 그 가치정당, 군소정당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려면 의회가 양당의 권력 게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제창하며 선거전에 나서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 정치를 정착시키며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정치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이자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죠.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제5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이한열 열사의 뒤를 이어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쳐온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어제 82세로 별세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대, 40대 때 젊고 유능하고 그 군부 독재나 권위주의와 싸웠던 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역사적 소명은 사실 그걸로 끝이 난 거고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겠죠.
정치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신가요? 정치 해봤자 뭐 뉴스 좀 챙겨보고 뭐 토론회 있으면 그런 거 뭐 어머니랑 좀 챙겨보는 정도? 내년에 대선 투표하실 거죠? 대통령. 하긴 해요. 왜 투표하세요? 투표를 왜냐? 그냥 나의 의견을 대변하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잘못 온 것 같은 게 저는 사회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저만 생각하는, 개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투표 안 할 거예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대선의 중요성을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제부터 좀 누굴 뽑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성공까지도 요즘엔 아니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좌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제 삶하고 연관성은 뚜렷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동 강도도 세고 그만큼 임금도 잘 안 주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이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제 20대 때가 그 87년하고 막 그런 데인데 그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게 또 정치적으로도 87년의 승리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 한 몇 년, 2, 3년 아니지 그 전까지는 계속 사회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 지금 87년 그 세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20대 애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사회적 제도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한다면 제가 조금 뭔가 보탬이 되고는 싶어요. 거기에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아직 변화해야 될 거, 바뀌어야 될 게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권력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제도적인 개혁들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청년 실업의 문제, 그다음에 기회의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이 시대에서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민중, 국민, 이 다 민자가 들어가는 게 다 약자들, 보통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서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분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 주체로 이제 나설 수 있는, 그게 이제 좋은 민주주의다. 강자와 약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공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다 모두가 조화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체제,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거든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수준의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즉 선거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이 6공화국 시대를 넘어서야 될 우리의 고민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